여러분들 지금 이제 혈액의 구조와 기능 하셨고 혈액계와 관련된 진단 검사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혈액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혈구였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제 얘네들한테서 발생하는 질환을 순서대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혈구 질환으로 들어갈 건데 볼게요. 적혈구 질환의 병태생리, 임상증상, 간호과정. 적혈구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볼게요. 적혈구 장애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병리적 변화는 적혈구수 감소에 따른 아네미아, 빈혈이 있고요. 빈혈. 반대로요. 적혈구 수가 병적으로 미친 듯이 증가한 적혈구 증가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빈혈과 적혈구 증가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빈혈부터 볼 건데요. 원인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실혈로 인한 빈혈입니다. 그러면은 1번 보는 거 어큐테머리지예요. 급성 출혈로 인한 빈혈이고요. 그 다음에 좀만 내려가니까 2번 크로닉 블러드 로스가 있어요. 만성 혈액 소실로 인한 빈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게요. 급성 출혈로 인한 빈혈, 갑작스러운 출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 혈액 소실은 빈혈이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정의 보겠습니다. 급성 출혈은 대량의 실혈로 인해서 순환하는 적혈구의 수가 감소돼서 나타나는 빈혈입니다. 원인은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수술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손 돌려서 아테리아나 끊어먹어서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수술 후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혈관의 통합성을 파괴하는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실혈로 인해서 RBC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RBC는 산소 분할을 하는데 산소 분할하는 RBC가 급격하게 감소됐으니까 조직에 저산소증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출혈로 인해서 볼륨이 많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볼륨이 부족한 하이포볼레미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할게요. 하이포볼레미아랑 하이포시아. 이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혈량증, 저산소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쇼크의 종류는 뭐예요?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겠죠, 환자는. 그러면 볼륨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혈압이 떨어지고 차고 축축한 피부, 저혈압, 볼륨이 부족하니까 키 단위로 가는 혈액의 양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소변량이 감소하고 어때요?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하트는 얘를 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빨리 뛰겠죠. 그래서 딥내 이런 것들이 하이포볼레믹 혈기 증상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산소가 부족하면 어때요? 굉장히 피로하고 허약하고 그렇죠. 머리를 가는 산소도 없으니까 속에 있는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혼수 상태까지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혈량성 샥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큰 흐름 요 두 가지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 볼게요. 진단 보시면은 CBC 검사는 이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 1, 2일, 2, 3일 정도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볼게요. 내 몸에 갑자기 RBC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키드니에서 에스트로폴리틴의 분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적혈수를 자극하다 보니까 뭐는 증가할 수 있다. 항상 적혈구의 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CBC 검사는 크게 막 출혈이 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뭐가 더 중요해요? 환자의 임상, 증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가 저산소증이 아닌지 혹시 저혈량성 샥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시는 게 CBC 검사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치료 및 간호중재 볼게요. 치료 및 간호중재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대량의 출혈이 되는 거니까 빨리 출혈을 뭐 하시고 중지하도록 출혈의 출처를 찾아서 중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혈을 중지하고 쇼크를 치료하자. 그 다음에 환자 문제 뭐였어요? 하이포볼레믹 샥이 문제니까 우리가
혈액과 볼륨을 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혈액을 보충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보충해 줄 혈액은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이때는 지금 폐갈비심만 부족한 게 아니죠. 혈구와 혈장이 다 부족하죠. 그러면서 환자는 뭐에 빠진 거예요? 볼륨이 부족한 거니까 이때 주실 거는 뭐예요? 홀블러드, 전혈을 주시면 되죠. 예, 이제 홀블러드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홀블러드 전혈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만성 혈액 소실입니다. 빈혈이 서서히 발생하면 신체가 적응을 해서 RBC 수가 반으로 감소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빈혈이 서서히 발생하면 내가 이미 이러한 증상에 적응이 돼서 특별히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원인 볼게요. 언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혈액이 소실되냐? 출혈성 유궤암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은 많은 양의 월병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출혈성 치질, 유장관 내에 캔서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만성 혈액 소실로 인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 볼게요. 진단 봤더니 CBC 검사를 했더니 MCV가 감소했대요. MCHC가 감소했대요. 한글로 적을까요? 뭐라고요? 소구성, 저색소성. 오케이. 소구성, 저색소성. 그럼 볼게요. 지금 혈액 손실로 인해서 저장된 철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그러면 우리 저장 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슨 검사? 페리틴. 페리틴도 감소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적어놓을 것 같아요. 얘가 소구성이라는 단어고 RBC의 크기가 작아졌다. 그죠? 그 다음에 MCHC가 RBC 하나에 있는 농축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의 농도니까 저 색소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에 저장된 철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도 감소하고 페리틴도 감소하겠죠. 하지만 내 몸에 부족한 철분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운반책인 뭐는 TIBC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철 결핍성 빈혈과 만성 혈액 소실로 인한 빈혈은 결국 무슨 의미예요?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생리형이 너무 많아서 빈혈에 빠졌어요. 그러면 얘 당연히 무슨 빈혈이겠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겠지. 그러니까 만성 혈액 소실과 철분 결핍성 빈혈은 거의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상은 뭐가 동일하다? 철분 결핍성 빈혈과 동일하다. 치료는 적절한 철분 제제를 투여하는 것. 그리고 만성적으로 블리딩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혈의 출처를 찾아서 치료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도 중요하대요. 여러분들 RBC를 만드는 재료에 사용됐던 시기 뭐가 필요해요? 철분? 그 다음에 철이랑 또 뭐가 중요했니?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은 어떤 종류가 중요했어요? 바이타민? 12, 6, B군이 중요하다. 그죠? 바이타민 B군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혈액 소실로 인한 빈혈 보셨어요? 그죠? 그거에는 뭐가 있었고 급성이 있었고 만성이 있었어요. 몇 프로 혈액이 소실될 때 어떤 증상 이런 것까지 외울 수 없어요, 우리. 그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량 출혈이 됐을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조직의 저산소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저혈량증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상도 이거에 맞춰서 보시면 외우지 않으셔도 다 연결이 되죠. 이때 중요한 거는 빨리 뭐예요? 볼륨을 채워주면서 출혈의 출처를 찾아서 치료해주는 거. 만성은 뭐랑 똑같아요? 기억하실 거는 철, 결핍성, 빈혈과 똑같다. 증상도 거의 유사하고
명사도 거의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열 결집성 빈혈에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정리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뜬구름 없이 뭐가 나오냐? 뜬구름 없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수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수혈은 저희가 기본간호학 쪽에서 시험 문제를 불시를 내는 걸 줬었는데 너무 난감하게 올해 불시에 성인에서 수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혈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볼게요. 수혈에 관해서 제가 정말 모든 자료를 총동을 해서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기본간호학에서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혈액 산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혈액 산물 홀블러드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혈이에요. 점혈. 얘는 언제 우리가 점혈을 쓸 거냐? 대량 출혈로 인해서 환자가 뭐도 같이 왔을 때 하이포볼레미 시작이 같이 왔을 때 뭐도 같이 줘야 되니까 볼륨도 줘야 되니까 홀블러드를 쓸 거예요. 그럼 얘들아, 혈액은 뭐와 뭐로 돼 있었어요? 혈액은 만약에 혈액 이렇게 뽑아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래 가라앉는 45%는 뭐였어요? 혈구였고요. 위에 55%는 혈장이었어요. 그러면 얘들아, 혈구의 대부분은 뭐였어요? RBC였어요. 그죠? RBC였고 여기 조금 WBC 있고 여기 조금 플래트렛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WBC, 여기에 플래트릿. 혈장은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 플러스 주요 단백질, 그죠?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이 단백질에서도 뭐가 되게 풍부했어요? 혈액, 음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했죠. 이 이후에도 굉장히 뭐 영양소, 비타민 이런 것들이 쫙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은 혈구, 혈장, 얘네를 전부 다 수혈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홀 블러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혈장을 주니까 뭐도 주는 거예요? 볼륨도 같이 주는 거지. 남학생이랑 이제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헌혈하실 때 조금 볼륨을 조금 달리해서 보는데 남자분들이 한 400cc 정도 하거든요. 헌혈할 때. 그러면은 이 헌혈한 얘를 혈장 혈구 상관없이 다 주는 게 홀블러드예요. 근데 볼게요. 그 다음에는 팩 RBC고요. 팩 RBC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시하죠. 병원에서 팩 RBC. 팩 RBC는 빈혈일 때 주고요. 당연히 증상이 있는 빈혈일 때 줄 거고, 그 다음에 혈액 과부담 위험이 있을 때는 팩 RBC를 준대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를 주는 게 홀블러드였지. 여기서 뭐를 빼요? 혈, 장을 빼요. 얘가 뭐다? 팩 RBC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굳이 이 환자한테는 RBC만 부족하지 물까지 혈장까지 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뭐만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혈장 제거하고 남은 것만 주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팩 RBC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 전열이 한 400 정도 되니까 혈장 제거하면 하고 다른 항우제 같은 거 넣으면 한 250, 250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얘들아 팩 RBC 하나 주면 헤모글로빈 얼마 오르니? 팩 RBC 한 파인트 한 팩 수혈하면 헤모글로빈 1g 올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6이었어. 근데 요즘 6이면 어떻게 뭐 계단 3층 올라올 때 엄청 숨찬 거고 막 수업할 때도 피곤해서 막 수업하기 싫을 거고 막 그래도 한 9는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 팩 RBC 몇 개 줄까요? 6에서 9 되려면 3개 정도 주죠. 3개 정도. 하나 주면 하나 올라간다니까. 원팩 주면 1g 올라가요. 그 다음에 FFP 볼게요. FFP는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면 어때요? 신선, 공결, 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혈장 강백과 응고인자를 포함해서 응고인자가 부족한 분들한테 주시고요. 응고인자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FFP를 주고요. 그 다음에 혈우병일 때도 혈의 응고인자가 부족한데 FFP 줄 수 있고요. BIC 해석해볼까요? BIC 뭐죠?
RBC로 인한 출혈일 때도 FFP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FFP는 무슨 색이니 얘들아? 노란색이죠. 그럼 이때는 뭐는 제거하고 적혈구는 제거하고 뭐만 주는 거니? 혈장만 주는 거지. 얘만 주는 거라고. 얘만. FFP는 얘를 이제 얼렸다가 주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많아요? 혈장에는 단백질이 많죠. 특히 뭐가 많다? 혈에 응고인자가 많기 때문에 얘를 주는 게 FFP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결 침전 항혈육 인자 볼게요. 동결 침전 항혈육 인자는 뭐 두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얘는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 8번이 많이 들어있고요. 혈액 응고인자 8번이 많이 들어있고 2번이 많이 들어있어요. 혈액 응고인자 2번. 그러면 8번은 항혈육 인자고 2번은 뭐였니? 응고인자 피부에 놓인 섬유소원이거든요. 그러면 섬유소원도 그렇고 항혈육 인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혈액 응고인자죠. 그러면 얘네들이 용축되어 있는 게 뭐다? 동결침전 항혈육 인자라고 해서요. 병원에서는 그냥 얘를 뭐라고 불러요? 크라이오라고 부르죠. 이렇게 크라이오 6유니트 주세요. 크라이오 10유니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만 주는 거니? FFP 중에서 뭐만 뽑아서 8번이랑 2번이 많이 농축되어 있는 게 뭐다? 크라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8번이 부족한 누구한테? 혈우병 하나한테 수혈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는 뭐니? 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혈우병 환자한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지금 부족한 건 몇 번? 8번. 그러니까 뭐를 준다? 동결침전 항혈육 인자를 준다. 근데 얘가 없다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그 다음은 뭐 줄래? FFP 천재야 지금. 그 다음은 FFP 준대요. 왜? FFP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혈액 응고인자가 들어있으니까. 동결침전 항혈육 인자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얘가 없으면 FFP 주시면 돼요. 효소판 볼게요. 효소판은 효소판 결핍이나 비정상적인 효소판 기능으로 인한 출혈일 때 효소판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효소판은 정말 제가 헌혈해도 효소판은 정말 극소량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효소판 우리 대부분 한 유니트만 주나요? 효소판 줄 때? 1유니트 이렇게 오더는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거든요. 효소판은 되게 6유니트, 12유니트 이런 식으로 유니트 단위로 줘요. 그러니까 효소판 같은 경우는 제가 수혈해도 나오는 게 굉장히 극소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유니트 줘도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모아서 6유니트, 10유니트 이런 식으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헌혈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효소판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헌혈해서 사용하는 순도 수율이 너무 적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다 물어봐요. 폴블러드, 페갈비씨, FFP, 크라이어. 가겠습니다. 혈액 성분의 종류와 적응증, 폴블러드, 다량의 혈액산실, 저혈량성 출혈 때 준다. 이렇게 돼 있죠. 페갈비씨, 기혈일 때 주는데 볼륨이 너무 많으면 숨차고 이런 분들한테는 폴블러드 주면 안 되고 페갈비씨 준다 해서 적응증으로 돼요. 적응증. 페갈비씨에 봤더니 전혈로부터 뭐를 제거했대 얘들아? 혈, 장을 제거해서 얻어진 게 페갈비씨다. 이제 이해 정확하게 되시죠? 페갈비씨가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선 동결혈증 보세요. FFP는 전혈에서 뭐만 분리해서 혈, 장만 분리해서 얼린 게 FFP예요. 이해되시죠? 전체 혈액에서 혈, 장만 분리해서 얼린 게 FFP예요. 언제 준다? 응고인자가 부족할 때 준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냉동, 동결, 침전물, 크라이오라고 돼 있죠. 얘는 FFP를 녹여서 아래 가라앉은 침전물을 우리가 냉동, 동결, 침전물, 크라이오라고 하고 얘는 뭐가 많더라? 응고인자 8번과 섬유소원인 2번이 많더라. 그래서 8번과 2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주는 게 좋다? 크라이오를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3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시고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수열 부작용이요. 수열 부작용 중에서 급성 용혈 반응 원인 기억할게요. ABO 부적합성일 때 급성 용혈 반응이 나타납니다. 임상 증상요. 몇 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수열 저랑 시험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핵심하실 때 15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에 와서 활력증을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가셨죠. 그래서 15분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증상? 용혈 반응으로 발열, 오한, 호흡곤란,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다 용혈되니까 얘가 소변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혈색소 요증, 그러면서 키드니가 망가지면서 급성 신부전, 혈압 감소,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간호 수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므로 빨리 머리 중단이라 수혈을 중단하고 처방에 따라서 산소, 약물 이런 것들이 투여할 거고요. 그다음에 활력증을 측정할 거고요. 치료 시 CPR까지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국시에 나왔던 정답은 급성 용혈 반응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인 국시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급성 용혈 반응 수혈의 부작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세균성 반응 볼게요. 세균성 반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수혈 몇 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가능하면 환자한테 몇 시간 동안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2시간에서 3시간에 수혈될 거라고 얘기하고 얼마 이상? 4시간 이상 수혈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4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수혈을 완료해야 된다. 세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당연히 수혈 중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겠죠. 그래서 세균성 반응의 간호 수행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순환부가 부담이 생겼어요. 혈액을 너무 빨리 줘서 볼륨이 오버로드 됐어. 그래서 갑자기 볼륨이 많아지니까 숨차고 떡사운도 막 수포 나음 들리고 폐부종 생기고 혈압 올라가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볼륨이 많은 거니까 수혈 중단하고 숨차니까 시트 포지션 취해주고 볼륨 빼줘야 되니까 뭐를 투여한다? 이뇨제를 투여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공기 색전증. 여러분들 수혈 세트에 공기를 제거하지 않고 막 공기 들어가게끔 쓰리웨이 막 잘못 연결해가지고 공기 들어가고 하면은 환자가 에어 엠볼리즘이 생기죠. 공기 색전증이 생기죠. 그래서 수혈을 하는 정맥관에 공기가 유입되면 에어 엠볼리즘이 생긴다. 그러면 이때 환자가 숨 못 쉬고 샥 상태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수혈을 중단하고 대상자의 머리를 낮추고 왼쪽으로 눕힌다. 이유는 공기가 어디로 가면 안 될까요? 지금 뇌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심 실에서 전신으로 뇌도 혈액을 보내고 상체도 보내고 하체도 혈액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어디에다 가둬놔야 돼요? 우심 방에다가 가둬놔야 돼요. 공기를 우심방에 가둬놓으려면은 어때요?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뜨지. 그쵸? 그러니까 어디가 아래로 가겠고 왼쪽이 아래로 가면 공기가 위로 뜰 거 아니야. 그럼 공기가 우심방에 갇혀질 거 아니야. 만약에 그 포지션을 안 취하면 어때요? 공기가 좌심방, 좌심치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전신으로 가면서 뇌에 있는 혈관 같은 데나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심방에다 가둬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눕힌다? 머리를 낮추고 왼쪽으로 눕힌다. 공기가 뜨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수혈 부작용 시 간호에 대해서 볼게요. 수혈 부작용 시 어떤 간호를 해줘야 되느냐? 얘는 적어놓을게요. 우선순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선순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수혈 부작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뭔가요? 수혈을 중단한다가 정답입니다. 수혈을 중단한다. 네, 첫 번째는 수혈을 중단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수혈을 중단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력적으로 먼저 측정할까? 우선순위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요. IV의 페이턴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게 물어봐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게요. 첫 번째 수혈 부작용이 있을 때는 수혈을 중단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수혈을 중단한다. 두 번째, 만약에 수혈 중단하고 의사한테 보고했더니 의사가 활력증후하고 이런 약물을 주자라고 오더를 냈어요. 그래서 약물을 준비해서 주려고 갔더니 수혈을 스탑하고 나서 IV의 개방성을 유지해놓지 않아서 IV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응급 상황에서 정맥 라인을 확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 퓨전이고요. 수혈을 중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혈을 중단한 그 IV의 뭐를 유지하셔야 돼요? 개방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파린 캡을 해둔다던가 노말셀라인으로 일단은 IV의 개방성을 유지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의사한테 보고하셔야 되죠. 의사한테 보고하고 그럼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바이탈 사인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당연히 의사한테 보고하고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활력증후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어때요? 약물도 투여하고 이런 걸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자가 사용한 혈액은 다시 반드시 어디에다 보내셔야 돼요? 혈액 은행에다 다시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혈액 은행으로 보내 검사를 의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환자의 혈액 검사도 할 거고요. 소변 검사도 한다. 소변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아까 급성 요멸 반응이 나타나면 소변에서 뭐가 나와요? 혈색소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변 검사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같이 나간다. 그리고 수혈 유법 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로요. 수혈의 부작용이 의심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혈 중단하고 IV 개방성 유지하고 의사한테 보고하고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혈 시 주의사항 어떠한 약물도 혈액과 함께 혼합해서 주입하지 않는다. 노말셀라인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알코올도 할 수 있어요. 노말셀라인이랑 알코올이.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수혈용 표준혈액 필터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농축 적혈구를 2개에서 4개 정도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새로운 수혈 세트를 굳이 교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6시간 이상은 단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시간 이상 되면 다시 교환해 주셔야 돼요. 필터로. 그 다음에 혈액 주입 세트를 0.9% 생리식염수로 채워서 혈액 손실을 막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게 급성 요멸 반응이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셨어요? 질환으로 들어가셨어요. 적혈구와 관련된 질환으로 들어가셨고 크게 2가지 있었어요. 빈혈이 있었고 적혈구 증가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빈혈 중에서도 뭘 보셨어요? 출혈로 인한 빈혈을 보셨는데 출혈로 인한 빈혈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었죠. 급성 출혈로 인한 빈혈이 있었고 만성 혈액 소실로 인한 빈혈이 있었어요. 특히 만성 혈액 소실로 인한 빈혈은 뭐와 같다? 혈분 결핍성 빈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성이건 만성이건 조직의 저산소증이나 뭐 혈액 응고가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수혈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주로 전혈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부족한 성분만 주는 성분 수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전혈을 사용하는지, 언제 페갈비시, 언제 FFP, 언제 크라이오를 사용하는지 각각의 혈액의 특징과 사용되는 질환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혈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급성 요혈 반응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수혈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다음 주제를 하셔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앞방과 진도를 맞춰야 돼서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 또 수업이 있나요? 목요일이요? 아, 그럼 여러분들 노트방이 역시 그대로 그러면 목요일날 뭐부터 설국 결성 빈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